어, 2026년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가 리부트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는 매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지난 2025년이 디파이 시장의 조용한 정체였다면 2026년은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또 다른 유행이 아니라 정말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들을 저희가 오늘 자료들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네, 그 정체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2025년이 겉으로 보기엔 뭐 큰 가격 변동도 없고 화려한 프로젝트 출시도 적어서 좀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요, 다음 단계를 위한 엄청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비유하자면 마치 큰 건물을 짓기 전에 1년 내내 땅만 파고 기초 공사만 한 셈이죠. 2026년은 드디어 그 기초 위에 건물의 뻗대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될 그런 해입니다. 기초공사라.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그 기초공사의 핵심이 대체 뭐였는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도 사실 뭐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26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그냥 기대감을 넘어선 뭔가 실질적인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기관 채택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는 기술적으로 블록체인들이 서로 그냥 단절된 섬처럼 존재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 운용성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마지막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소수 마니아들의 투기 수단을 넘어서는 실사용 금융 사례들이 등장할 거라는 점입니다. 2025년이 이 세 가지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2026년은 그 결과물이 시장에 나오는 원년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더리움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난 몇 년간 이더리움은 그 확장성 문제 때문에 L2에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덕분에 거래는 정말 저렴하고 빨라졌는데 그 대가로 저 같은 사용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 자산 일부는 아비트럼에 있고 일부는 베이스에 있고 또 다른 건 옵티미즘에 있는데 이걸 한눈에 보기도 어렵고 서로 옮기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걸 바로 파편화 문제라고 하죠. 사실 저도 작년에 L2 브릿지를 잘못 사용해서 며칠 동안 자금을 못 찾았던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발자들조차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일반 사용자는 오죽하겠어요. 내가 지금 어느 체인에 있는지, 자산을 옮기려면 어떤 브릿지를 써야 하는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하는 이 끔찍한 경험을 없애는 것. 이것이 2026 이더리움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바로 통합의 진짜 목표인 거죠. 아, 통합이군요. 그렇다면 그 통합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도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최근에 뭐 크로스 체인 메시징 프로토콜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들리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사용자가 L2 사이를 오갈 때 예전에 그 복잡한 브릿지 기술이랑 비교해서 뭘 체감하게 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 브릿지는 A은행에서 돈을 빼서 B은행으로 송금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중간에 사고가 날 위험도 있죠. 반면에 크로스체인 메시징 프로토콜은 A은행과 B은행의 계좌가 애초에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L2A에 있는 자산과 L2B에 있는 자산을 그냥 하나의 앱 안에서 자유롭게 합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 은행 계좌를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앱 하나로 관리하는 걸 넘어서 아예 그냥 하나의 계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통합된 DeFi UX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사용자 경험의 파편화를 기술로 해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큰 변화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기관 자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025년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들이 이더리움 가격에 투자할 길은 열렸습니다. 이걸 두고 기관 자금이 드디어 들어왔다고들 했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ETF는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얕은 물가에 불과합니다. ETF의 명확한 한계는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만 노출될 뿐 디파이 생태계, 즉 온체인에서 발생하는 실제 수익 기회는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거든요.
뭐 스테이킹 수익이라던가 유동성 공급 이자, 대출 프로토콜 이자 같은 것들 말이죠. 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금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기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금을 활용해서 추가 이자를 받을 기회는 놓치고 있는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줄여서 DAT나 크립토 네오뱅크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주목받는 거군요. 근데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기관의 자금을 관리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산운용사랑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핵심적인 차이는 투명성과 자동화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대부분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분기별 보고서를 받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죠. 반면에 DAT는 기관의 자금을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통해 운용합니다. 모든 거래 기록과 수익률이 블록체인 위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화된 전략을 수행하죠. 즉, 사람에 대한 신뢰를 코드에 대한 신뢰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네오뱅크 서비스들은 겉보기엔 우리가 쓰는 일반 금융 앱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내부 엔진은 온체인에서 돌아가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DeFi가 대중화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지각 주소나 가스비 개념 같은 거 알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연 5% 이자를 주는 상품을 원하죠. 네오뱅크는 바로 그 저가를 하는 겁니다. 사용자는 익숙한 앱을 통해 예금하듯이 스테이킹하고 적금처럼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거죠. 그 복잡한 과정은 전부 백엔드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처리하는 거고요. 2026년 이더리움의 성패는 이런 생활금융 상품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꿰매는 복잡한 수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한 곳이 있죠. 처음부터 단일 체인의 압도적인 성능을 내세웠던 솔라나는 오히려 그 성능 때문에 2025년에 혹독한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네, 2025년 밈코인 열풍은 솔라나에게는 축복이자 동시에 재앙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트래픽이 몰리면서 네트워크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일이 반복됐죠. 하지만 이 과정이 역설적으로 솔라나의 인프라가 실전으로 단련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가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네트워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이론상 빠른 체인에서 실제로 모두가 쓰기 시작한 체인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솔라나의 가장 큰 변화로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커뮤니티 투표에서 98%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더군요. 그 98%라는 수치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탈중앙화된 커뮤니티에서 이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건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제시된 해결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솔라나 생태계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의 핵심이 바로 최종성, 그러니까 파이널리티 단축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솔라나에서 거래가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기까지 한 12, 13초 정도 걸리는데 이걸 1초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미 충분히 빠른데 몇 초 더 줄이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10초나 1초나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빈도 고액 거래가 쉴 새 없이 오가는 금융시장에서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억 원짜리 거래를 보냈는데 10초 후에 그 거래가 혹시라도 취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그 어떤 금융기관도 그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속도는 얼마나 빨리 처리되느냐의 문제지만 확정성은 그 거래가 100% 완료되었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탈중앙화된 나스닥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는 거군요. 단순히 밈코인을 빠르게 거래하는 투기 플랫폼을 넘어서서 신뢰성과 확정성의 생명인 거대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되겠다. 이런 목표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스템이 1초 안에 거래 체결과 결제를 확정하는 것처럼 솔라나도 블록체인 위에서 그 수준의 신뢰도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집을 산다고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속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그 확정성이 중요한가요? 금융시장은 후자를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탈중앙화된 나스닥이라는 비전은 정말 멋진데
한편으로는 조금 비약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FTX 사태 이후에 솔라나의 안정성이나 중앙화 리스크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요? 알펜글로우라는 기술적 개선 하나가 그 근본적인 신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지적은 매우 날카롭고 또 공정한 비판입니다.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가 솔라나의 모든 과거를 지우는 마법 지팡이는 결코 아니죠. 신뢰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쌓아가는 것이니까요. 다만 알펜글로우가 해결하는 것은 기관들이 솔라나를 금융인프라로 고려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적인 전제 조건을 해결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신뢰를 쌓기 위한 출발선에 비로소 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전통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거래 시스템을 솔라나 위에서 운영하는 걸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건 정말 디파이의 차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림이 명확해지는군요. 2026년 디파이 리부트는 단순히 이더리움 대 솔라나의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두 블록체인이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서 금융시장을 공략하는 두 가지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의 길이죠. 흩어진 L2 생태계를 통합하고 ETF 이후에 기관 자금을 네오뱅크형 상품으로 끌어들여서 사용자 친화적인 금융 UX를 혁신하는 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해서 마치 지금의 인터넷처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지향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반대의 접근법인 솔라나의 길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솔라나의 길은 압도적인 속도와 확정성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고빈도 거래가 필수적인 주식, 파생상품과 같은 대형 금융시장의 백엔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길입니다. 일반 사용자보다는 기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시장을 정주준하는 전략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이게 결국 한쪽이 이겨야 끝나는 제로섬 경쟁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디파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으로 봐야 할까요? 자료들은 후자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던데요. 저 역시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와 개발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장을 공략하면서 공존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들과 소액을 주고받거나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리테일 금융 앱은 이더리움의 통합된 생태계 위에서,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이 사용하는 초고속 트레이딩 플랫폼은 솔라나 위에서 구축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이 웹서핑을 위한 TCP/IP랑 영상 스트리밍을 위한 UDP 프로토콜을 함께 사용하는 것처럼요. 이더리움의 유동성 통합이 정말 광고처럼 매끄러운가? L2 간 자산 이동이 정말 앱 하나 쓰듯 쉬워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숨겨진 복잡함이 남아있는지 직접 써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기관 자금이 실제로 온체인 수익 상품으로 들어오는가? DAT나 네오뱅크 같은 서비스들이 실제로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규모의 기관 자금을 유치하는지 그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디파이가 단순한 투기판을 넘어 실제 금융으로 인정받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솔라나 쪽이겠군요. 네트워크 인프라가 약속한 신뢰성을 증명하는가.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 이후 최종성이 정말 1초 미만으로 단축되는지, 그리고 과거와 같은 네트워크 중단 사태 없이 극심한 트래픽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지가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면 2020년 디파이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당신은 흩어진 생태계를 하나로 묶어 누구나 쓰기 편한 금융을 만들려는 통합의 이더리움이 제시하는 미래에 더 큰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나스닥을 꿈꾸며 압도적인 성능으로 거대 금융시장의 심장을 노리는 초고속 확정성의 솔라나가 세상을 더 빠르게 혁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앞으로의 시장을 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